추석 전날 밤 며느리가 던진 한마디 시어머니는 짐이에요. 어머님,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희한테 어머님은 부담이에요. 추석 전날 밤 며느리 수진의 입에서 칼날 같은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저는 72년을 살면서 처음으로 짐이라는 단어로 불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영자, 부산에 사는 72세 할머니입니다. 40년 동안 식당 주방 보조로 일하며 혼자 딸 하나를 키웠어요. 그런데 이번 추석을 계기로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결단을 내렸습니다. 사실 저도 처음엔 그저 평범한 시어머니였어요. 딸 가족과 함께 살면서 필요한 사람이라고, 소중한 존재라고 믿으며 살았거든요. 제 하루는 마치 공장 기계처럼 정확했습니다. 새벽 4시 50분. 어둠 속에서 저절로 눈이 떠졌어요. 제일 먼저 외손녀 둘의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빨래를 개고 화장실을 닦고, 그리고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까지 아파트 단지 식당에서 설거지 일을 하고, 집에 돌아오면 다시 저녁 준비와 정리. 하루하루가 숨 쉴 틈도 없었어요. 처음에는 외손녀들이 할머니 최고 하면서 제게 안겨올 때마다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어요. 내가 이 가족에게 꼭 필요한 사람이야. 이렇게 고마워하잖아. 그렇게 믿었거든요. 일부 변해버린 일상.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모든 게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사위 동수와 딸 수진이 저를 대하는 태도가 점점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마치 월급 주는 직원을 대하듯이요. 장모님, 오늘 청소 다 끝나셨죠? 제 동료들 저녁에 초대했거든요. 장모님, 저녁은 무조건 7시예요. 아이들 학원 버스 시간 맞춰야 하니까요. 무조건 7시. 5분이라도 늦으면 한숨부터 나오는 분위기였어요. 장모님, 세탁기 돌릴 때 저희 옷이랑 장모님 옷 분리해 주세요. 섞이면 좀. 그 말을 들었을 때 가슴이 철렁했어요. 한 가족인데 빨래까지 따로 해야 한다니. 나는 정말 이 집의 일원이 맞나? 아니면 고용된 가정부인가? 그런 생각이 자꾸만 들었습니다. 제가 잠깐 거실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으면, 장모님, 볼륨 좀 낮춰주시면 안 돼요? 낮잠 자는데 방해돼요. 에휴. 새벽부터 집안일 다 하고 일터에서 8시간 일하고 돌아와서 겨우 앉았는데 시끄럽다니. 그때 알았어요. 아, 내가 이 집에서 반갑지 않은 존재가 됐구나. 2부 무너진 순간. 더 견디기 힘들었던 건 제가 대상포진으로 고열에 시달릴 때였어요. 등과 옆구리에 물집이 잡히고 통증이 너무 심해서 침대에서 일어날 수조차 없었습니다. 장모님, 아프신 건 알겠는데요. 아이들 저녁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뭐라도 간단히 준비해 주실 수 있으시죠? 제가 38도가 넘는 열로 신음하고 있는데 걱정하는 건 제 건강이 아니라 저녁 식사였어요. 그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내가 이 집에서 정말 사람으로 대접받고 있는 걸까? 40년 동안 식당 주방에서 뜨거운 물과 기름에 시달리며 일한 탓에 제 무릎은 이미 만신창이가 되어 있었어요. 매일 서서 일하고 무거운 냄비를 나르고 계단을 오르내리며 살다 보니 결국 무릎 연골이 다 닳아서 인공관절 수술을 받아야 한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수진아, 엄마가 수술 받아야 한대. 수술이요? 입원은 얼마나 하세요? 2주 정도래. 그때 사위 동수가 한 말을 저는 절대 잊을 수 없어요. 2주나요? 그럼 그동안 집안일은 누가 하죠? 애들 아침은요? 정수리를 내려치는 것 같았어요. 제가 수술대에 오른다는데 제일 먼저 걱정하는 게 가사분담이라니. 제 고통, 제 건강, 제 생명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였죠. 수술 당일, 저는 혼자 병원에 갔어요. 수술복으로 갈아입고 대기실에서 차례를 기다리는데
간호사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환자분, 보호자는요? 전신마취 수술인데 깨어나실 때 꼭 누가 옆에 계셔야 하는데. 다들 바빠서요. 괜찮아요. 저 혼자 할 수 있어요. 그렇게 말하면서도 목이 메었어요. 72년을 살면서 가장 두려운 순간을 혼자 맞이해야 한다는 게. 그런데 제 옆 침대 할머니는 어땠는지 아세요? 수술 전날부터 딸, 사위, 손주들까지 교대로 밤을 새워 지켜주고 수술 끝나자마자 온 가족이 몰려와서 어머니 괜찮으세요? 어디 아프세요? 제가 간호사 불러드릴까요? 하면서 난리였어요. 저는 마취에서 깨어났을 때도 하얀 병실에 홀로였습니다. 물 한 모금 달라고 할 사람도 화장실 가는 걸 도와줄 사람도 없었어요. 형광등만 바라보며 나는 정말 이 세상에 혼자구나 하는 생각에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삼부 되돌릴 수 없는 말. 태어나는 날도 다르지 않았어요. 무릎이 아파서 목발을 짚고 절뚝거리며 택시로 집에 왔는데 딸 수진이 현관에서 저를 맞으며 제일 먼저 한 말이 뭔지 아세요? 엄마, 수술은 잘 되셨어요? 저희가 너무 바빠서 문병을 못 갔네요. 그런데 모레부터 집안일 하실 수 있으시죠? 그 순간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무릎 인공관절 수술하고 온 지 이틀도 안 됐는데 걱정하는 건 가사였어요. 수진아, 의사 선생님이 한 달 반은 무리하면 안 된대. 한 달 반이요? 그럼 그동안 저희가 어떡해요? 가사 도우미라도 불러야 하나? 비용이 만만치 않을 텐데. 친정 어머니가 수술했는데 가사 도우미 고용하는 게 그렇게 아까운 돈인가요? 그 말을 들으며 아, 내가 정말 이 집에서 무급 가정부였구나 하는 걸 뼈저리게 느꼈어요. 사부 우연히 들은 진실. 가장 가슴이 찢어지던 건 딸과 사위가 나누는 대화를 우연히 엿들었을 때였어요. 제가 화장실에 가려다가 방문 틈새로 거실 대화가 들렸거든요. 여보, 솔직히 장모님 때문에 우리 생활이 너무 불편해. 그 순간 발이 땅에 붙어버렸어요. 맞아. 친구도 마음대로 못 부르겠고, 외식도 눈치 보이고, 그리고 장모님이 계속 간섭하시잖아. 애들 숙제도 자꾸 도와주시고. 간섭? 그게 간섭이었나요? 수진이가 야근할 때 외손녀들 숙제 봐주고, 아이들 열날 때 죽 끓여주고, 생일마다 정성껏 미역국 끓여주는 게 간섭이었나요? 좀 그렇긴 해. 그럼 어떡하지? 솔직히 장모님 없으면 우리 훨씬 편할 텐데. 요양시설은 어째? 요즘 시설 좋은 곳 많다던데. 요양시설. 그 단어가 귀를 때렸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서 벽에 몸을 기댈 수밖에 없었어요. 제가 있으면 불편하다는 얘기였죠. 25년 동안 이 가족을 위해 제 모든 것을 바쳤는데 저는 그들의 편안함을 방해하는 장애물이었던 거예요. 오부 추석의 결정. 바로 그 다음 주였어요. 사위 동수가 화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장모님, 우리 이번 추석에 제주도 갈 거예요. 4박 5일로요. 마지막 신락 같은 희망을 품고 물었어요. 나도 같이 가는 거니? 장모님은 집에서 푹 쉬세요. 저희끼리 가족 휴가 가려고요. 가족 휴가. 그 세 글자가 심장에 모처럼 박혔어요. 그럼 저는 가족이 아닌 건가요? 25년 동안 함께 살았는데도 저는 가족이 아니었던 건가요? 그 순간 무언가 뚝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아마 제 마음이었을 거예요. 좋아. 가정부처럼 부리면서 요양원 보내려고? 그럼 내가 먼저 떠나주지. 딸 가족이 제주도로 떠나는 그날. 현관 밖으로 사라지는 그들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저는 마음속으로 조용히 결심했어요. 이제 충분해. 72년 동안 나는 누군가의 엄마로,
누군가의 할머니로 누군가를 위해서만 살아왔어. 이제는 진짜 김영자로 살아보자. 내가 원하는 대로. 육부 혼자 남은 집에서 딸 가족이 제주도로 떠난 그날, 집안의 적막감 속에서 제가 얼마나 이 집에서 투명인간이었는지 실감했어요. 냉장고를 열어봤더니 제가 좋아하는 음식은 단 하나도 없었어요. 온통 아이들 간식인 치즈, 우유, 과자뿐이었어요. 제 방을 둘러보니 더욱 처량했어요. 집에서 가장 좁고 햇빛도 안 드는 북향방에서 살고 있었거든요. 거실에는 제가 앉을 자리도 정해져 있었어요. 소파 구석 한쪽, 그것도 푹신하지 않은 부분. 그때 문득 깨달았어요. 이 집이 내 집인데 왜 내가 이렇게 눈치를 보며 살았지? 이 집은 제가 40년 동안 식당에서 일해서 번 돈으로 산 집이에요. 남편 사고로 잃고 나서 혼자 수진을 키우면서 남의 식당 주방에서 설거지하고 청소하면서 악착같이 모아서 산 집이라고요. 그런데 딸이 결혼하고 사위가 들어오면서부터는 마치 제가 새 들어 사는 신세가 되어버렸어요. 딸 수진이 했던 말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엄마, 청소는 매일 하셔야죠. 엄마, 저녁은 무조건 7시예요. 엄마, 빨래는 따로 하세요. 마치 제가 고용된 가정부 같았어요. 아니, 가정부한테도 이렇게 하지는 않을 거예요. 가정부는 적어도 급여라도 받고 퇴근도 있고 주말도 있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리고 결심했어요. 그래, 가정부 취급하면서 이제 몸 아프니까 요양원 보내려고. 그럼 내가 먼저 이 집을 정리하지. 7부 집을 팔기로. 첫째 날 아침 저는 용기를 내서 부동산 중개소에 전화했어요. 손이 부들부들 떨렸지만 마음만은 확실했습니다. 여보세요, 집을 매각하고 싶은데요. 어떤 집이신가요? 28평 아파트요. 빨리 팔고 싶어요. 중개사가 그날 저녁에 왔어요. 집을 둘러보더니 만족스러워 하더라고요. 오래됐지만 관리가 정말 잘 되어 있네요. 할머니가 애지중지 돌보신 게 눈에 보여요. 빨리 파시려면 시세보다 약간 낮춰야 하지만 요즘 이 단지는 재개발 호재로 수요가 많아요. 10일이면 충분할 것 같은데요. 좋아요. 빨리 매각해 주세요. 그런데 할머니, 가족분들한테는 말씀하셨어요? 그 순간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하지만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제 집이에요. 제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72년을 살면서 이렇게 큰 결정을 혼자 내린 적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이상하게 속이 시원하더라고요. 이제 진짜 내 인생을 살아보는 거야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8부 빠른 계약. 다행히 매물을 내놓은 지 나흘째 되는 날 구매자가 나타났어요. 30대 초반 부부였는데 이 집을 굉장히 마음에 들어 했어요. 할머니, 이 집에서 오래 사셨죠? 저희도 여기서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게요. 그 말을 들으니까 마음이 약간 아프기도 했어요. 행복했나? 잘 모르겠어. 처음에는 행복했을 수도 있지. 딸이 결혼해서 외손녀들과 함께 살 수 있어서 기뻤으니까.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이 집에서의 제자리는 점점 사라져갔어. 네, 두 분 행복하세요. 계약금을 받고 10일 후에 잔금 치르기로 했어요. 젊은 부부는 제가 마음 바뀔까봐 잔금을 서두르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혼자서 조용히 이사 준비를 시작했어요. 제 옛 친구 희순한테 전화했습니다. 희순아, 나 속초로 이사 갈 거야. 어머, 갑자기? 수진이네는? 그냥 혼자 살아보려고. 영자야, 무슨 일 있니? 희수는 제 50년 지기라서 제 마음을 금방 알아챘어요. 그래서 다 털어놨습니다. 그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얼마나 외로웠는지, 그리고
이번에 왜 이런 결정을 내렸는지 말이에요. 잘했어, 영자야. 진작 그랬어야지. 속초에 내 조카가 사는데 거기 바다 가까운 곳에 작은 빌라들 많아. 내가 알아볼게. 희순이 도와주겠다고 하니까 마음이 든든했어요. 그리고 속초로 이사 간다는 생각을 하니까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파도 소리 들으며 아침마다 걷고 아무 눈치 보지 않고 제가 하고 싶은 대로 살 수 있을 것 같아서요. 구부 돌아온 가족. 5째 날 오전 딸 가족이 여행에서 돌아온다는 연락이 왔어요. 저는 마지막으로 집안을 정돈했습니다. 제 짐은 이미 다 박스에 담아놨고 이사 업체도 예약해놨어요. 드디어 동순의 가족이 집에 돌아왔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면서 외손녀들이 소리쳤어요. 할머니, 우리 왔어요. 제주도 너무 재밌었어요. 외손녀들은 여전히 들떠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거실 한가운데 앉아서 조용히 기다리고 있는 걸 보고 집 안 분위기가 이상하다는 걸 눈치챈 것 같아요. 딸 수진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여행 가방을 끌면서 두리번거리더니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엄마, 이 박스들은 뭐예요? 바로 그때였어요. 제가 기다리던 순간이. 이사 가려고 짐 쌌어. 이사요? 어디로요? 속초로. 내일 오전에 이사 업체와. 사위 동수와 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장모님, 무슨 말씀이세요? 저희 여행 간 사이에 갑자기. 무슨 말씀이냐고? 내가 이 집 팔았어. 뭐라고요? 집을 팔았다고요? 동수가 충격받은 듯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수진이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엄마, 저희는 어떻게 하라고요? 10부 쌓인 것들이 터지다. 그때 저는 25년 동안 쌓인 모든 감정을 쏟아냈어요. 너희야 알아서 하지. 그동안 나한테 한 것처럼 말이야. 엄마, 그럼 저희는 어떡해요? 갑자기 이사를 어떻게? 너희도 자유로운 생활 원한다고 했잖아. 이제 진짜 자유로워질 수 있게 된 거야. 수진이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저희가 언제 나가라고 했어요? 안 했어. 그럼 요양시설 보내려고 한 건 뭐야? 나한테 청소. 매일 하라고, 빨래 따로 하라고, 저녁 7시 맞추라고 한 것도 다 잊었어? 그제서야 둘 다 할 말을 잃었어요. 자기들이 그동안 제게 어떻게 했는지 기억난 거죠. 제가 계속 말했습니다. 그리고 말이야, 이 집은 내가 40년 동안 식당에서 일해서 번 돈으로 산 집이야. 내가 혼자 수진 키우면서 매달 저축하고 한 푼도 아까워하며 모은 돈으로 말이야. 엄마, 너희는 그냥 들어와서 살기만 했지. 관리비, 전기세, 수도세 한 번이라도 낸 적 있어? 수진이 머뭇거렸어요. 그건 엄마가 안 받으신다고. 내가 안 받는다고 했어? 언제? 너희가 돈 얘기하면 불편해해서 내가 포기한 거지. 사실이었어요. 결혼 초기에 제가 생활비 분담 얘기했을 때 수진이 엄마 그런 계산적인 말씀은 좀 하면서 불쾌해했거든요. 그래서 저도 더 이상 말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리고 내가 매일 새벽부터 밤까지 너희 뒷바라지 하는 것도 당연하다고 생각했지. 청소, 빨래, 요리, 아이들 돌보기. 이거 다 돈으로 계산하면 얼마인 줄 알아? 동수가 작은 소리로 말했어요. 장모님, 저희도 감사하게 생각하고. 감사? 정말? 그럼 왜 나보고 가정부 취급했어? 그리고 요양시설 얘기는 또 뭐야? 그건 내가 무릎 수술하고 병원에 혼자 있었을 때는 너희들은 왜 그렇게 바빴니? 두 사람이 완전히 입을 다물었어요. 그때 제가 마지막으로 한 방을 더 날렸습니다. 난 내일 오전에 이사가. 그렇게 알고. 너희들도 이번 주말까지야. 그때까지 짐 다 빼야 해. 아, 그리고 계약서에 나와 있지만 집 산 사람이
다음 주 월요일에 이사 온대. 이번 주말이요? 이렇게 빨리요? 너무한 거 아니에요? 수진이 더 큰 소리로 외쳤어요. 저희 어디로 가라는 말이에요? 갈 곳이 왜 없어? 너희는 가족끼리 제주도도 잘 다녀오더니. 너희 가족, 동수 부모님 계시잖아. 나도 72살에 새 인생 시작하는데 너희 젊은 사람들이 못할 게 뭐 있어? 그 순간 그 긴 세월 동안 쌓였던 모든 스트레스가 한꺼번에 풀리는 기분이었어요. 가슴이 뻥 뚫리더라고요.